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48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약간 회차를 잘못 얘기하는 오류가 있어서 오늘이 148화가 맞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5명이 모였는데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비큐라입니다. 아니 되게 어색한데 오랜만에 면접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 이게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요.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자기소개 안 하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네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스피님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무중력 상태라고 하셨어요? 한다고요? 이런 거를? 네, 아싸님 하셨어요. 저희가 원격으로 5명이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소식들 몇 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긴 이야기들도 나눠보겠습니다. 기다이오 두플리케이션 얘기는 아싸님 준비해 주신 이야기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다이오가 뭐죠? 이건 뭐 간단한 뉴스긴 한데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뭐 비틀리나 이런 것처럼 쇼트 URL이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네. 네, 요즘 제가 그런 업무에서 요즘 얼마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시기에 GitHub이 만든 쇼트 URL이 이제 git.io 네, 고요. 이것도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거의 써본 적은 없긴 한데 이게 이걸 만드는 네.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사이트 가면 거기 만드는 그게 있어요. 링크 넣으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리다이렉트. 네. 근데 이게 올 초인가? 그 리드 온리로 바꾸고 이번에 4월 말로 29일인가? 부로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야, 이거 내리면 어떻게 해? 갑자기 이러고. 저도 그 내린다는 걸 보고 그치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하는 오픈소스에도 바로 PR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그 주석이나 이런 문서에 git.io 있는 거 바꿔치기 하는 PR이 올라오고 막 여기 딴 프로젝트에도 이제 그 오타 찾기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클레임이 많이 들어와서 안 내리고 그냥 리드 온리로 계속 유지할게요. 막 해서. 근데 개발자들이랑 문서랑 뭐 리서치 문서 같은 거에 꽤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면 어떡하냐라고 한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만들 수는 없고 기존 거만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구글도 go.gl 쇼트 URL 있었는데 없앨 때 좀 말이 있었잖아요. 이런 쇼트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원래 링크에 담겨 있는 그 URL에도 의미가 느껴지니까 URL을 읽어서도 의미가 느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군요. 이런 URL 바뀌는 이슈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 블로그에 페이스북 댓글 썼었는데 그 페이스북 댓글의 식별자가 URL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HTTPS를 적용 안 해가지고 뭐 HTTP로 이렇게 쓰고 있다가 SSL 적용하니까 막 댓글이 다 날아가고 그거 있었죠. 뭔가 이거가 유지를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같은 이슈는 아닌데. 겪었었는데 페이스북 잘못 아닌가요? 사실 HTTPS랑 HTTP 유지 안 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같은 이슈는 아닌데 그 디스커스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디스커스 코멘트도 페이지 인식할 때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다 보니까 HTTP랑 HTTPS를 따로 해놔가지고 물론 뭐 최근엔 다 HTTPS니까 그걸 신경 쓸 일이 전혀 없긴 한데 예전에는 뭐 HTTP를 좀 썼었으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뭐 그게 둘 다 지원이 되면은 HTTP로 들어가면 HTTPS에서 단 댓글이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기점.io를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 사이트도 엄청 올드해 보이긴 하네요.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살짝 올드해 보이긴 하고, 지금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링크를 만들 수 없다고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런 서비스들 좋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아까 너굴님 얘기해 주셨던 것도 그렇고, 이런 사이트가 한번 내리면은, 그쵸. 영향이 너무 크고, 그러네요. 퍼머링크 관리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퍼머링크 쇼튼 링크까지 관리하려면 진짜, 이게 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아직 비틀리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틀리도 이제 회사니까 사실 회사가 망해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음,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 살짝 드네요. 음. 그러면 개인들이 필요하면 다 자기만의 쇼트 URL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걸까요? 필요한 경우가 저는 있긴 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쇼트 URL은 그냥 비틀리 쓰는 게 맞지 않나?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다 보면 아마 똑같이 언젠가 내리고 싶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내 서버비 아깝거나 맞아, 더 이상 맞아. 관리가 안 돼서. 음. 그럼 그동안 있던 URL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인터넷 여기저기 박혀 있을 텐데. 그래서 그쵸. 저는 결국 쇼트 URL 안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마케팅에서 이제 음, 오히려 날아가도 되는 거는 쇼트 URL 쓰고 날아가길 바라는 건 쇼트 URL 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점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이해해서 이제 너굴님이 출판업계에 계셨었으니까 이 출판사들이 요즘에 쇼트 URL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왜요? 들어요. 왜요? 아, 그 그 짧아, 주석 같은 거 그쵸,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책에서, 주소를 길게 쓰기 음, 힘드니까 이제 이런 쇼트 URL로 오레일리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긴 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쉽지 않겠다. 물론 뭐 책이 원래 좀 음, 시간에 의해서 내용이 컨텐츠가 오래되긴 하지만 이게 또 쇼트 URL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그쵸. 아무튼 음, 좀, 음, 네, 아무튼 이것도 잘 유지되면 좋겠네요. 뭐 장기적으로 음, 굳이 없앨 필요 요즘은 없으니까. 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쇼튼을 쓸 일이 없지 않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트위터가 140자 제한이 있어서 URL이 길면 URL 넣으면 끝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URL을 음, 140자에서 빼주니까 아, 제외해주니까 네네. 트위터에서 글 쓸 때 URL은 빠져요, 아예? 요즘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니, 그게 저도 그게, 완전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짧게 들어가거든요. 모든 링크가 길이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10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AWS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스케일링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룬 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아싸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네, 사실 저도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쭉쭉 좀 훑어봤는데 여기 음, 글 뒤에 읽는 시간 와. 45분 정도 걸린다고 써있거든요. 처음 봤어요. 와, 이런 리딩 타임이 45분이나 되는 거 진짜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책도 아니고 네. 한데 저도 이거 동료가 소개해줘서 조금 봤는데 이 사람이 컨테이너 히어로인 것 같아요. 네. 음, 그 컨테이너 히어로인데 AWS에서 그 컨테이너를 3,500개까지 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020년부터 매년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람다로도 음, 3,500개 띄우고 ECS인데 파게이트 ECS로도 띄우고 EC2 ECS로도 띄우고 파게이트 EKS로도 해보고 아니 EC2 EKS도 해보고 이걸 막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것도 이제 좀 흥미로운데 이게 3년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EKS 온 파게이트가 3,500개 띄우는데 2020년에 70분 걸렸거든요.
근데 2022년에 8분 걸렸어요. 네, 오. 그거 보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이게 요런 사례가 우리가 왜 엔지니어링 에포트를 AWS에 맡겨야 되는지 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ECS를 운영하고 가만히 있어도 컨테이너 올릴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많이 늘어나면.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네, 요것도 저도 요런 비교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ECS가 기본적으로 EKS보다 빠르다고 해야 되나? ECS 파게이트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EKS 파게이트가, 인 것 같더라고요. 느릴 때. 그리고, 이거 3,500개가 다 뜨는 순서로만 보면, ECS 파게이트고, EKS EC2고, EKS 파게이트고, ECS EC2. ECS EC2가 제일 느리네요. 네. 그런 실험을 쭉 한 얘기를 이제 그 45분 읽는데 걸리는 글에 쭉 써 있고, 막 모든 실험에, 예를 들어, 노드 확장하는 것도 카펜터 쓴 거랑, 뭐, IPv6도 키면 EKS에서 조금 더 빨라진다, 막 이런 실험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꽤 이거는 혼자 해보기는 너무 어려운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3,500개. 그래가지고 이걸 놔두고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꽤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서. 네. 왜 3,500개인지도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리밋에 왜 걸린 거 3,500 아닐까요? 개인지.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들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EKS인가 ECS인가 막 많이 올리다가 리밋 걸려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리밋 아닐까요? 저 궁금한 게 람다도 테스트 한 거 보면 람다를 컨테이너로 띄울 수 있으니까 그걸로 테스트를 한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 근데 람다의 컨테이너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뭐야 0.5분 만에 3,500개가 다 떠가지고 뭔가 라이트한 거는 람다로 컨테이너 띄우는 게 제일 좋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중간에 3,000개쯤에서 한번 뭔가 스로틀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카펜터 얘기가 나와서 카펜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카펜터 나오기 전에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주로 이제 썼었고 그걸로 이제 EKS 내부에서 자동으로 오토스케일링 해주는 용도로 쓰다가 카펜터가 더 그거를 최적화해서 빨리 띄워준다라고 홍보를 했었었는데 그래프 보니까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또 빠른 것 같진 않아서 이거 혹시 쓰시나요, 카펜터? 저희는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펜터가 지금 비교한 거 보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랑 비슷한 역할 해주는 도구인 거죠? 네, 역할 네. 자체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 자체가 카펜터는 뭔가 좀 예약을 미리 해둔다라는 느낌으로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 자체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클러스터 저희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쓰고 쓴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카펜터가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프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이게 3,300개에서 400개 정도 이상으로 가면서는 또 그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들이 다 있잖아요. ECS 파게이트도 있고, EKS도 있고, EKS EC2도 있고,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래프가 다 3천만 네. 넘어가면 약간 옆으로 네네. 길어지네요. 그냥 끝에 누군가- 다다라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닐까? 브레이크 밟듯이 이렇게 한 번에 안 밟으려고. 아니면 AWS의 어떤 한계나 리밋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닐까요? 한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6,000개는 못 띄운단 말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제약이라기보다 일부러 약간 걸어 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왠지 CP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어차피 최대치를 시스템이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는 그냥 쭉쭉 늘리면 되잖아요. 올릴 수 있는 한계만큼. 음, 근데 마지막엔 어차피 리밋이 리소스 자체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음, 그러면서 좀 느려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4,000개로 제가 지금 하면은 음, 거의 그 구간이 이제 저러진 않을 것 음. 같다는 느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아, 아무튼, 그 느낌상. 중간에 보니까 만 그래프를 개까지 보면 테스트한 게 있어요. 네, 10,000개까지 한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쭉 올라가요. 10,000개까지. 음, 아, 네, 10,000개 가까워졌을 때 약간 꺾이지. 네네네. 음,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그러네. 저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ECS 파게이트나 뭐 이런 건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ECS 파게이트에서 다 띄우는데 60분 걸리던 게 갑자기 10분으로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음, 6분으로 줄어들고 이랬으니까 네, 요거 링크 제가 잠깐, 네.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를 AWS에서도 홍보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리인벤트 같은 데서 이제 비교를 한 게 퍼포먼스 개선 같은 걸 얘기해 아마 계속 할 거고 비교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려면 엄청 저기 딥한 컨테이너 뭐 약간 뭐 301 이런 데 들어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데, 근데 이런 거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아까도 누가 얘기했었지? 음, 너굴님 얘기했나? 요 글이 얘기했었나? 그 AWS를 이래서 써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는 비슷하게 느끼는 포인트가, 저희도 이제 쿠버네티스 쓰고 인프라 쪽에서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쪽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 방향성이 너무 완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런 음, 쿠버네티스 생태계 안에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AWS에서 서비스 제공해주는 거 몇 개 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더 어렵게 간다고 느끼도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물론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르긴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술을 동등한 수준으로 리서치하고 선택할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마인드를 좀 더 가지고서 움직여도 좋지 않을까? AWS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 살짝 음, 드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딴 얘기긴 한데 요거 글이 너무 좋은 게 쭉쭉 내리면서 이미지만 봐도 네, 재밌어서 좋네요. 그러네. 너무 잘 쓴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그래프가 흥미진진해. 그렇죠. 뭔가 알 것 같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요거 비교한 그리고 거구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그래프 그리는 툴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보시면은 마치 손으로 그린 음, 것 같은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손으로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툴을 쓴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네, 손글씨처럼 그린 것 같아서. 음, 한번 댓글로 댓글이 없네요. 이거 이거랑 같은 건 아닌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잠깐 제가 링크 저기다 했나? 유튜브에다가? 일단 제가 이쪽 네, 채팅에다가 올리셨어요. 거기다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옛날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가 한참 시각화 우리 같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차트점 XKCD라는 거 누가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XKCD가 약간 아, 송그림처럼 그래프 그리는 거, 웹툰이니까 음,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누가 만들었던 게 아, 있거든요. 완전 그러네. 옛날 약간 거긴 비슷하네요. 한데, 네. 음,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디스트레스도 어유, 비슷한 거 시도했던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음. 해요.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그래프가 색약이나 생명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로 그리셨네요.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래요? 음, 네, 선 스타일만 보면 선이 구분이 다 아, 되잖아요. 그렇네. 색깔만 다른 여기도 게 아니라 선 모양도 다르게 네네. 나네. 되게 좋은 거였군요. 그러네. 굳이 사실 색만 다르게 해도 되는데 그쵸. 그 선 간격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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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뭔가 퇴화하는 것 같아. 더 반듯하게 차트 그릴 수 있게 컴퓨터가 만들어놨더니 이제 기술을 꼬불꼬불하게. 인간적인 코믹 산스 같은 음. 느낌 있잖아요. 예. 그쵸, 그쵸. 핸드 드론 스타일이라고 써놓으셨네. 네. 네. 아마 그거 핸드 드론 스타일이나 뭐 D3도 검색하시면은
또 다른 음. 프로젝트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썼을 수도 음. 있고 아니면 뭐 직접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재미있는 글을 봤네요. 저는 약간 요약본만 요즘 보고 있었는데 음. 글을 자세히 보니까 좀 더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네. 네. 다음은 낙교님이 아마 소개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쿠팡은 왜 적자를 탈출할 수 없는 걸까라는 글이 얼마 전에 좀 화제였는데요. 아, 낙교님 왜 이 글을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얘기하자고 싶으셨나요?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어떤 관심 일이 있으신 분들 재밌으셨어요?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뭐 쿠팡 얘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 글의 논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없긴 하고 사실 쿠팡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엄청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이제 쿠팡 비즈니스가 이 분의 관점에서는 왜 장기적으로도 성공하기 힘든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이 서점재관님 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자동화 관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크고 자동화 같은 게 잘 되는데 쿠팡은 좀 자동화하기 힘들었던 포인트들 같은 것도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저도 그 관점도 포인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 포인트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게 미국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뭐 물건들을 이제 분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규모가 10만 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된다. 그 창고 크기가.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창고가 많지 않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었어요. 아, 이게 땅 크기랑도 또 연관이 되는구나. 이거 맨날 시피님이 하던 얘기인데 시피님 한 네, 번 더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비슷한 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이즈는 사실 개발 언어나 우리 쿠버네티스는 안 써도 돼요. 솔직히 다 버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예전에 저도 말했지만 지도를 봤을 때 한국은 뭔가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막 14레이어로 전국을 20레이어까지 해도 배치 좀 돌면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오니까 굳이 막 벡터나 더 좋은 기술에 대한 니즈가 없는데 구글, 뭐 중국 이런 데는 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뭐 기능을 구현하려면 막 1,000만 명이 들어오거나 땅이 너무 크니까 애초에 기술적으로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은 대충 해도 이거 이 정도 서비스 뭐 다 운영하고도 남아요, 사실. AWS의 최대 세상의 스펙 DB 써도 될 수도 있고, 물론 개발자들이 좀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회사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글로벌에 중국은 뭐 서비스 오픈하면 뭐 웬만하면 1,000만 명이 쓰고 막 이러면, 지금 저희로 치면 저희 당근마켓 요 정도 왔을 때 트래픽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고려하고 개발해야 되는 인프라나 뭐 이런 게 시작할 다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큰 나라, 큰 시장에서는 그런 기술들도 발전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류센터 이런 것도 쿠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쿠팡맨 좀 쓰면 이거 전국 커버가 되는데 이거 굳이 로봇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이거 투자 대비 이득이 적을 수도 있죠. 사람이 더 쌀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로서는 좋지만 네, 아마존 이런 데도 한국 계속 진출 안 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이야기 들잖아요. 이게 진출해봤자 얼마 벌지도 못한다. 좀 그런 건 좀 그러면 아쉽더라고요. 시피님 이 글에서는 사실 그런 자동화를 못하기 때문에 적자를 못 벗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자동화 시피님 우선순위가 말씀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동화보다 사람이 더 쌀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고 시피님은. 그거는 아닌데 이제 자동화 했을 때 얻는 이 가치가 미국은 어마어마하고 중국이랑 한국은 이게 약간 더 낮으니까 아마 우선순위 결정할 때 항상 힘들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일 것 같거든요. 사람이 해도 보이고 기술로 해도 보이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사람이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안 할 것 같아요. 이 자동화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미국은 그때 충섭님도 말했지만 텍사스 안에서 차 타는데 8시간 걸리는데 한국은 부산 뭐 4시간이면 가는데 이게 특히 새벽에 가면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이제 한국에선 드론으로 배송해서 얻는 이점보다 그런 것들이죠. 음, 그러니까 그래? 그게 이제 쿠팡이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런 우선순위 결정이 계속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포인트라고 결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자동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약간 물류센터 확보를 빨리 할 수 있었고, 물류센터 비용도 굉장히 줄여서 빠르게 오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뭔가 이 다음 단계에 갔을 때 가치를 좀 가져가지 못한,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큰 땅을 찾고 자동화를 해야지 그런 비용이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적자 나는 구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그쵸. 벗어날 수 있는데 못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안 벗어나기 힘들 거다. 이 분의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 쿠팡 주가가 실제로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쿠팡 주가가 맞아요. 아마 거의 $50 부분에서 시작했었는데, 제가 네. 이게 지금 피해자는 $15 정도에. 제 쿠팡 주식 마이너스 61.3%예요, 지금. 여기 피해자가 계셨네요. 대신 저는 항상 하듯이 한 주만 사기 한 주, 때문에 한 주만. 피해는 적지만 음, 저는 마이너스 60% 처음 봤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어디지? MIT인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가 손실 많이 봤다고. 뭐 네. 실제로 미국에서 좀 잘 하신다는 분들이나 뭐 그런 펀드에서 투자 많이 했어서 가지고 음. 초반에 뭐 100조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화제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뭐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비즈니스 쪽까지는 관심이 크게 많지 않아서 깊게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영업 적자가 계속 나고, 그럼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쿠팡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좀 관심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쿠팡이 편하긴 한데 진짜.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또 비용 올렸잖아요. 그 2,990원에서 4,990원인가로? 맞아요. 그것도 뭔가 말이 많던데요. 그것도 근데 뭐지? 전 올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마존이랑 비슷하죠. 그쵸. 쿠팡 플레이로 이미 손흥민 축구도 보고 있고 SNL도 보고 있고 막 배송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저한테. 저도 좀 벗어나기 힘들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저는 컬리도 그랬었고, 요즘에 또 이사하면서 조금 이제 배송 환경 같은 게 좀 편해져가지고,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여러 개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힘든 게,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나는 편해, 사실. 컬리도 너무 좋고, 쿠팡도 너무 좋고, 5천 원 내도 편한 거죠, 사실. 삶의 질이 확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편해요. 이거 옷 세탁해주는 서비스도. 저 그거 오늘 처음 써보려고 아. 지금 런드리고 신청해서 밖에 내놓고 왔어요, 아까. 그래. 저는 아직까지 그 니즈는 없는데. 제가 겨울에 패딩 입었던 거 아내가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려고, 다행히 서비스 지역이어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서피쿠라님은 뭐 어떤 거 하실 때 많이 쓰셨어요? 런드리고, 뭐 세탁소공대 런드리고 이런 것들? 저는 안 쓰고 제 주위에 그걸 엄청 열심히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음, 얘기 들어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다 또 개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냥 일반 빨래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순간 놀랐는데 충섭님이 쓸 리가 없는데 왜요? 왜냐면 애 키우는 집은 그거 쓰면 불가능하니까. 아, 그건 좋아 보이더라고요. 수선이 되니까 그런 거 조금 찾기도 애매할 때들이 음, 있잖아요. 그게 수선 서비스가 되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필요하면 써보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전 이번에 겨울옷 이제 보내는 걸로 한번 써보고. 브런치의 이커머스 규모가 진짜 중국, 미국이 너무 넘사벽으로 크긴 하네요. 네. 얼마나 큰지 말해주셔야죠. 듣는 분들 모두. 중국이 그러네. 중국이 2조 7천억, 미국이 8천억인데 그 밑에 이제 영국이 1,600, 일본 1,400, 한국 1,200, 그래서 중국, 미국 빼고는 다 1,500억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미국이 8천억, 네, 8,400억, 중국 2조 달러예요? 8천억. 8,400억 달러? 아닌가? 네, 네네, 달러에. 맞아요. 이게 아마 중국이 침투율이 높아서 그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미국보다 더 클 것 같긴 한데, 침투율이 높고 규모가 크니까
음, 미국은 네, 침투율이 되게 중국이 아직도 되게 침투율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의 음. 침투율 55%네요. 와, 근데 미국은 지금 15%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근- 근데도 저 정도니까 음, 한국이 되게 애매하죠. 한국이 침투율은 30%인데 음. 저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포화가 되게 빨리 오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한국이 얘기도 있어요. 30%라는 것도 좀 의외이긴 하네요.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낮아서. 네. 네. 그쵸. 그래도 중국 다음이니까 사실 엄청 높은 거긴 하죠. 음. 중국은 진짜 별세계긴 한 것 같아요. CP님이 또 얘기해줄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 너무 빨리 가서.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뭔가 노다지가 하나 있구나. 어디요? 알려주세요. 일본은 침투율 10% 미만인데 이미 한국보다 높아요. 어, 음. 그 말은 음, 일본은 어차피 경제 규모도 있고 침투율만 올라오면 엄청난 성장세가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거긴 또 안 쓸 수도 있지만.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도 일본 몇 번 가봤지만 일본은 아직도 기차나 지하철 가면은 사람이 막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얘네는 거기에 고착화돼 있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음. 중국은 페이 얘기도 했었지만 저희가 신용카드도 안 거치고 페이로 갔잖아요. 여기 또 너무 최신 기술을 그냥 다 받아들인 그런 느낌? 그런 차이가 음.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빨리 못 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음. 좀 그냥 고착화된? 얼마 전에도 뭐 코로나 이후인데 방송 들었는데 일본도 이제 회사가 재택하는데 서류 승인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재택하지만 서류 승인 받을 땐 아, 회사로 뛰어오는데 그게 직원도 당연히 서류는 그래야지라는 생각에 그게 거부감이 별로 없다. 네. 거부감 거부감이 그거 없는 게 있다. 포인트네요. 네,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와. 완전 거기에 좀 너무 익숙한 거겠죠. 뭐 전혀 음. 없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아, 제가 경험했던 깜짝 놀랐어요. 거는 약간. 그 기차 표를 좀 홋카이도에서 특별하게 할인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차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관광 기차표? 3일 동안 쓸 수 네. 있는? 근데 그거는 음. 그 특정 부스 안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받으려고 1시간 반인가 거기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람이 처리해주는 거 기다려서 와. 받았어요. 무슨 전용선을 설치해서 거기서만 쓰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 안에서 특정 구간 동안은 자유롭게 쓸 수 네. 있다. 약간 그런 표거든요. 아. 그런 거 와. 보면서, 이거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로망이랑 너무 다른데? 하는 걸 느꼈죠. 그게 로망 아.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1시간 반. 네. 근데 네. 저랑 아내랑 둘 다 그런 로망이 별로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라서, 그냥 빨리 이거 처리하고 호텔 가고 해야 음. 되는데, 거기 음. 도착해가지고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도 1시간 반이 또 걸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음. 네. 아무튼. 미국에서는 또 다른 로망을 실현하신, 개인적인 로망을 사업으로 실현하시는 앨런 머스크 님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 네. 일단 다들 시간 얼마 전에, 괜찮으세요? 요걸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네.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하셨는데, 네. 인수한 거예요? 인수하면서 하기로 했죠. 인수하기로 합의했죠. 예, 아, 하기로 합의했죠. 어, 계약을 아직 하지는 못했고, 합의만 한 상황이고, 네. 하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쪽에서 주장하기로 이제 트위터의 공정성,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번역된 문장을 보니까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 작동의 기반이고, 트위터는 인류 미래의 필수적인 문제들을 토론하는 디지털 광장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돌아오겠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트럼프가 돌아올 거고 트위터가 망가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 어떤 그 만화 하나를 올렸는데 2008년에는 자기가 그 정치적인 뭐 어떤 그런 좌우측을 놓고 본다면 자기가 왼쪽 정도에 있었다.
근데 그래프가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왼쪽으로 더 가버려서 자기는 의도치 않게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다, 지금. 그런 만화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고 그 그래프 상으로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15년 정도를 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보수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과연 트위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 하드코어 사용자이신 낙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냥 약간 세계적인 이제 트롤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투자 관점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맛을 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트위터가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른 플랫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팔로워가 진짜 많았을 때 그냥 선형적으로 영향력이 증가하는 혹은 이제 선형적 이상으로 영향력이 증가하는 플랫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플랫폼도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친구도 5천 명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퍼뜨리는 게 조금 왜냐면 돈이기 때문에 광고가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장치로 뭔가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팔로워가 진짜 많으면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앨런 머스크가 그 맛을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들었고, 그런 걸 보면서, 도지코인으로 돈 좀 땡겼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잘은 모르니까 뭐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말하는 걸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세상이 반응한다는 걸 보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 돈도 있으니까 맛을 트위터 뭐 봤나요? 인수해버리지 네. 뭐 이런 단계까지 가버린 뭔가 좀 엄청난 규모 있는 트롤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실 깊게 생각하진 않아서. 저는 딴 하여튼 것보다 뭐,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렇게 트위터를 많이 하나?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 회사 운영을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회사 몇 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저렇게 트롤링 할 수 있는 저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있을 때도 트위터가 유행이었다면 과연 스티브 잡스랑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리차드 스톨만이랑 거기서 싸우고 막 이런 이게 앨런 머스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잡스도 약간 이런 생각 가끔. 그 잡스 기능을 이메일 답변 막 추가하겠다는 얘기에 돌아다니니까. 대해서는 기능 추가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수정 버튼을 넣는다든지 유료화를 하는데 결제는 도지코인으로 받게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걸 직접 한 얘기예요? 예.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약간 물어보는 식으로 하긴 했죠. 에디트 버튼을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근데 저는 이거 인수하는 거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 몇 조 원이었잖아요. 그 인수 금액이. 네, 54조에서 55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앨런 머스크나 미국 애들 좀 다르다. 사실 그냥 한국이었으면 내가 10조 들여서 트위터 만들지 왜 50조 원이나 들여서 이거를 인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앨런 머스크조차도 그러네요. 사실 앨런 머스크 나가면 그 팔로우 다 올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기사거리 되는데 근데 그거를 50조 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50조 원으로 뭐 만드는 결정이 아니라 이걸 했다는 건 결국 이 트위터만이 가진 뭔가의 정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그걸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좀 좋게 보는 시각 보면 앨런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끌어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거의 안 쓰고 막 다 빌려서 하지 않고 거의 한 50%인가 60% 이상이 다 자기 그걸로 해가지고 충당을 뭐 테슬라 팔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뭐 그런 거 보면 좋게 보기도 하더라고. 유료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하세요. 딴 이야기 하려고. 유료와 관련해서 오늘 트위트 올린 거를 보면 이제 일반 유저한테는 계속
무료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상업 계정이랑 그다음에 정부 계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용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왜 이걸 트위터를 인수했을까?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 말고 낙교님 얘기하셨던 트위터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그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도 있나 봐요. 옵티머스라고. 근데 그 옵티머스한테 AI를 심을 때 이제 자연어 처리 능력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처리해서 AI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기사도 있기는 했어요. 위험한데요? 잘못 학습할 것 같은데. 트위터 그렇죠. 세상에 이 이상한 말. 언어를 그렇죠, 그렇죠.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지난번에 거 얘기했던 그 전자레인지처럼 근데 그거 뭐지? 저 그냥 조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저렇게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50 몇 달러인가? 주당?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회가 승인했잖아요. 이게 되면 그 수많은 개인 주주도 강제로 다 그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있는데 90 몇 %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 그냥 강제로 팔아야 되고 아, 강제로. 그리고 안 팔면은 뭐 어느 시간 정할 때까지 전체 몇 % 이상 팔면 나머지도 결정을 해야 돼도 팔던지 가지고 있던지 뭐 있던데 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버리면 나머지 주주들은 그 전에 빨리 싸게 팔거나 아니면 여기 넘겨야 되거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개인도 그 가격에는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낮게 맞아요. 팔 수도 있죠. 그 가격에 보통 산다고 할걸요? 산다고 공고를 내거나 이제 공개 매수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건 뭐 절차적인 문제는 뭐 아까 시피님 얘기한 것처럼 법이나 그런 게 달라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보면서 모르겠네요. 트위터에 대한 생각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앨런 머스크는 모르겠고, 트위터는 너무 못했던 것 같다, 장사를. 이게 우리 항상 반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광고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돈을, 뭐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10년 이상 걸려서 이제 겨우 주가 연장 가격 조금 회복하고, 뭐 영업이익 조금씩 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기대하기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어떤 트위터의 서비스로서 봐서도 사실 이제는 옛날 같이 좀 빠르게 발전하는, 뭐 처음에 리트윗 같은 거를 유저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 했던 전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기는 이제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뭐 번뜩이는 뭔가 변화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영 관점에서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그게 있었어요. 포이즌 필 얘기가 있었거든요. 포이즌 필이,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포이즌 필이 뭐냐면은, 그 이사회에서 특정 조건으로 뭐 주식을 미친 듯이 발행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못 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 구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포이즌 필이 이게 악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악의적으로 이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심는 건데 다 다르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트위터도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막 행사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행사 안 하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이니까 안 한 거 아닐까 좀 싶긴 한 거죠. 이거 그냥 팔아버리는 게 지금에 와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라는 겉으로는 생각도.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럴 그 수 있죠. 이야기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들은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 지적했는데 이사회 멤버 중에 주식 가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그 펀드나 이런 애들이고 애들이 이사회를 세운 거니까 이사회 입장에서는 만약 앨런 머스크가 인수해서 만약 하면 앨런 머스크 회사들 유명하거든요. 스페이스X나 이런 거. 주 7일이에요, 그냥. 거의 주 7일로 일하고 앨런 머스크 본인도 안 자고 트위터 뭐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월급 잘 받고 있었는데 그냥 대충 일하면서 앨런 머스크 오면 이제 나는 잘리거나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혹은 이제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해야 되니까 그게 싫었겠죠. 근데 아마 저는 이사회도 결국 그 뒤에 주주들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포이즌 필한다고 이사회 자체적으로 했지만 뒤에서 아마 기존 주주들이 엄청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 뭐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인수 얘기 나올 때
잭도시가 그걸 되게 좀 긍정적으로 썼거든요. 물론 이미지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 글을 보면 약간 저기는 트위터 너무 좋지만 트위터를 회사로 만든 건 좀 후회한다 같은 식의 얘기를 쓰면서 앨런이 하는 비전이 나는 맞는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앨런 머스크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앨런 너무 스케일이 커서 상상이 안 되지만 트위터를 55조로 산 다음에 내 돈을 들여서 내가 55조 이상 벌 거라고 생각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응. 그러니까 약간은 돈을 벌 생각으로 사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냥 내가 그냥 도지코인 팔아서 너희 월급 줄게. 너는 앞으로 그냥 플랫폼이나 만들어. 쓸데없는 하지도 못하는 광고할 생각 말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닐까? 같은 상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네. 생각이 다른 게 얘가 계속 유료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앨런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라서 그 기업 자체가 적자나는 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트위터를 자기가 진성 사용자로서 기업이나 이런 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는 가지만 돈은 벌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사실 그래서 전 나중에 잭도시랑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잭도시랑 그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미디엄 만들러 나간 사람. 요런 트위터 요분들이 돈 버는 거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야. 에반 네. 윌리엄스. 돈 버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야. 미디엄도 그렇고, 우리는 멋있게 돈 벌 거야. 막 이런 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돈 버는 거 싫어하는 분들인데, 앨런 머스크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도 돈은 확실히 버는 사람이라, 왠지 나중에 잭도시랑 에반 윌리엄스 또 앨런 머스크 분명히 욕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보면 저도 아까 트윗 봤더니, 그 캐주얼 유저한테는 돈을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한테 돈 엄청 받을 수도 있어. 막 하루에 100개 이상 올린 사람 받을 수도 있고, 막 보드한테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CP님이 얘기해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뭐 몇 개 올리냐 그런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올렸을 때 보는 거 제한해 버리는 거죠. 페이스북처럼 알고리즘으로 노출 안 시켜 이제. 지금 트위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근데 페이스북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팔로워 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글 노출되는데 그거 제한하는 거죠. 5%, 10%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장치들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한테 엄청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트윗당? 그럴 수도 있죠. 여러는 좋지만 엄청 비싸게 돈 내. 막. 그럴 수도 있죠. 돈 벌기 싫어하는 애들이란 말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디엄 만들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약간 그런 게 못 있잖아요. 벌긴 하죠. 원래 이런 종류의 트위터들이, 그러니까 트위터가 아니라 팔로워 시스템들이 보면은 광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공짜 광고 플랫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팔로워만 모으면은 광고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페북이나 그런 데가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통했었고, 트위터나 이런 거는 이제 돈이 워낙 안 되는 플랫폼이니까 좀 안 됐던 것 같고, 인스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인스타도 아마 인스타는 비슷한 거. 바꿨잖아요. 그래서 시간순 안 하고 추천순 하고 그러니까요. 광고해야지 올라가게. 예, 잘 엮여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슬쩍 들긴 하네요.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트위터를 사고 뭐 비상장 회사로 만든다고? 그게 만들 것 아까 같던데요? 아웃사이딩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앨런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님이 다 사버리는 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네. 하면 다 살 이유는 없잖아요. 50일 사도 끝나는데. 근데 그걸 사면 다시 못 팔잖아요. 그럼 벌어야 되는 거죠, 그 55조를.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트위터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럼 그 현금 번 거를 다 배당해버리면 되죠. 그럼 55조 생각보다 더 빨리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만약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돈 벌면 막 분기당 몇십 조씩 버는데 순간적으로 땡겨버릴 수도 있죠, 진짜. 이게 진짜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면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트롤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정말 상상도 못한 갑자기 기업 인수라서. 그 밑에도 적어주셨는데 코카콜라도 산다 그러고. 그럼 이상해 지금. 저는 약간 그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약간 계속 좀 걸리는 게 물론 뭐 이게 잠깐만요. 버튼 잘 눌렀다. 네. 제가 좀 걸리는 게 그런 거죠. 뭐 도지코인 자꾸 얘기하고 무슨
코카콜라에 코카인 넣어서 팔겠다 그러고 지금 이게 약간 트위터의 그 엄청난 팔로워랑 지금 앨런 머스크가 팔로워 제일 많지 않아요? 그런 팔로워랑 자기의 어떤 그런 도발적인 그런 거랑 뭉쳐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는. 그러니까 그 보는 자가용 사람들은 분위기에 조마조마하고. 녹아가지고 아, 참고로 트위터 팔로워 1등은 버락 오바마고 아, 진짜요? 어. 2등이 저스틴 비버네요. 아, 리안나 뭐. 2등도 아니에요? 트럼프 안 되네. 아, 트럼프가 더 높았는데 잘린 거 모르겠네요. 머스크는 몇 등이에요? 머스크는 뭐 몇 밀리언이었어? 아까 이게 100밀리언이니까 모르겠네요. 한 10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아, 6위네, 6위. 아, 6위밖에 안 호날두보다 돼요? 낫네, 앨런 머스크가. 되게 의외다. 호날두보다 낫네. 부모님도 근데 또- 올려주셨는데 트위터 없으면 AWS 장애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그쵸. 곳이 사라진다고.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앨런 머스크도 되게 큰 사업 많이 하지만 사실 돈 제대로 버는 회사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완전 달라서 그렇지. 별로 그나마 테슬라만 좀 수익이 조금 뭐 ROI 넘어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직 다 그냥 돈 넣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테슬라도 거의 뭐 적자 겨우 벗어난 수준이 그쵸. 근데 아마 머스크는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그 뭐 최대 주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톡옵션이나 경영자로서 이런 것도 많이 얽혀 있었어서 뭐 회사 돈을 버는 거랑 그 머스크의 수익 구조랑 다른 거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쵸, 건 그쵸. 맞고 그리고 이번에도 무슨 올해 스톡옵션 받는 것만으로도 트위터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엄청난 돈을 그 테슬라가 잘 돼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인가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받는 스톡옵션 같은 것들 이 엄청 큰 규모라서 그러면 앨런 그리고- 머스크는 트위터 사야 그쵸. 되겠네요. 앨런 머스크 약간 트위터로 이렇게 그쵸. 펌핑해가지고 테슬라 잘 될 거라고 어. 펌핑해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여기 주식이 오르고 돈은 못 벌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으니까 수익 구조가 테슬라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코인도 사고 나 코인 샀다 막 이러면 막 오르잖아요. 도지코인도 사실 그렇게 띄운 거고.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머스크가 그게 걸려 있지 않아요? 그 트위터 올릴 때 승인받고 올리는 거 걸려 있지 않아요? 그때 한참 문제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얼마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승인 받았다고요? 그게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기사를 못 찾겠는데 그게 그 금융 문제 때문에 그 주가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 있어서 전에 그게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그때만 이번에 잠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위터 사면서 그거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지금 못 찾겠어가지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주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가 관련된 아. 거만 못 올리게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지금 수 당장 있죠. 봐도 네. 5월 3일에 무슨 호랑이 이렇게 거시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때리는 사진이 있는데 이런 걸 검열받고 올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트위터를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야. 우리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나? 여기 다들 그 트위터 요즘 많이 이것 하시는 것 때문에 같은데. 옛날에 됐던 거 짤방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막 자기 트위터 좋아한다고 보니까 누가 그러면 사라고 그러니까 how much이지? 이렇게 했던 2017년도 그 대화가 요즘 이제 맨날 돌아다니더라고. 정말 살 줄이야. 아무도 몰라. 야, 근데 대단하긴 진짜 하네요, 앨런 진짜. 머스크 볼수록 대단하네요. 코카콜라 산다고 한 트윗에 코카콜라 공식 계정 멘션해가지고 하이하고 이거 승인받고 안 했을 것 같아. 이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 뭐지? 그, 테슬라 원래 큰 기업들은 저런 거 하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 관리하고. 그렇죠. 테슬라나 이런 데도 있나요? 막 뭐 없겠죠. 직접 하겠죠, 직접. 진짜 머리 아파서 퇴사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대표보다 잘할 수 없다. 거의 2급이면 그냥 즐기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고. 아니면은, 아까, 시프님이 얘기했나요? 주 7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트위터로 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열심히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앨런 머스크 지금 프로필 사진 보면 요즘 핫한 그 BAYC 원숭이 NFT 사진이에요. 아, 이게 또 뭐예요? 샀나 보네요. 그거 하나에 한 그러네요. 5억 넘는다고 하던데 와. 샀나 봐요, 왠지.
근데 한때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잭도시 첫 트윗 NFT 가격 폭락했다고 와, 보셨나요? 음, 근데 그런 NFT들은 어쩔 수 없이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음. 요즘에 유행하는 NFT는 또 다른 개념이라 아, 그래요? 저거 들고 있으면 막 다른 코인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 뭔가 NFT의 이 새로운 세상이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버전 2 느낌으로. 약간 음. 멤버십 예, 회원권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멤버십 회원권으로 요거 가지고 있으면 막 거기 추가로 돈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게 만들고 그럼 안 팔아도 그걸로 수익을 내리는 막 이것도 근데 언젠가 터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 아무도 안 사가면 5억짜리라고 해도 안 사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심인 것 같아. 그래서 잭도시가 좋아한 거 아니야? 잭도시가 그 전에 이미 트위터 블루에 이거 프로필 NFT 연동하는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트위터 프로필 중에 육각형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트위터 퍼머드 블루 본 한 적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프로필 이미지를 올린 게 아니라 내가 이 NFT를 사서 여기 연동한 거라는 의미예요. 블루, 그 이미지를 내가 블루 기능에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육각형 이미지에 그거는 만약에 지금 앨런 머스크는 아닌데 만약에 육각형에 저 원숭이가 들어가 있다. 그럼 확실히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야. 근데 앨런 머스크는 지금 동그라미에 저 원숭이가 있으니까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올린 걸 수도 있고 트위터는 뭐 쓸데없이 뭐 그런 거를 넣어놨어. 이러니까 돈을 못 벌죠, 지금.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아, 진짜. 광고나 좀 개선하지. 이게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히 트위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은 그런 거죠, 느낌은. 그쵸. 그거 하면 지금 잭도시랑 앨런 머스크 돈 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모르겠다. 트위터 이상해. 재밌네. 사업적으로는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회사였다고 생각하는데, 한때는 엔지니어들의 약간 꿈과 희망의 그런 기업 아니었나요, 트위터? 지금도 그렇죠. 많이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약간 엔지니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되게 좋다, 이런 회사로 유명했었잖아요. 서비스도 너무 좋고. 저는 사실 항상 페이스북보다는 좋았는데, 음. 거기는 돈을 너무 잘 벌고. 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실 왜 페이스북이 더 인정받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보기엔 트위터가 서비스가 훨씬 좋은데. 근데 네. 페북 광고를 한번 내가 해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내가 그 광고를 보는 거 말고 내가 집행을 한번 해보고 와 진짜 이래서 페북이 더 잘 나가는구나. 아, 트위터가 너무 못하는 거죠. 트위터도 사실 10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성공한 걸 보고 만들었어도 이미 몇 번 만들었을 시간이 있죠. 맞아요. 그것도 잘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시피님 예전에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 만들었던 사람이 쓴 책 있지 않았어요? 네, 카오스 몽키라고 있죠. 있죠. 그 사람도 카오스 트위터에도 몽키. 있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광고도. 약간 그런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누가 이 힘을 가져갔는지가 또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거는 들긴 하는 것 확실히 같아요. 있죠. 에반 윌리엄스 잭도시가 있었으니까 광고를 하기 싫어하는 너무 근데 인스타그램 강력하다, 그 그 분명. 노필터라는 최근에 나온 책에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나와요. 인스타그램 창업자는 광고나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저커버그나 이쪽에 반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돈도 잘 벌고 그 사람 결국 나가긴 했죠. 나갔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니까 인스타그램 그대로 있었으면 트위터 꼴로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안 벌고. 인수 안 되고 그냥 따로 했으면. 돈 못 벌죠. 미디엄은 사실 참 미디엄도 그러니까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페이북보다 트위터를 좋아한다는 관점에서 저도 미디엄을 너무 좋아했었지만 점점 이제 이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도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참 못해요. 참 못해요. 정말. 참 미디엄 그러네요. 구독까지 하셨구나. 그게 구독 안 하면 한 달에 같은 IP인가 걸로 몇 개 이상 보면 그러니까 모든 글이 그런 건 아닌데 막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저도 막 그 물어보니까 팁 알려주던데 시크릿 띄우고 뭐 VPN 하고. 아, 네. 근데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 돈을 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 내서 혜택 받는 거를 평소에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지금 내가 끊으면 불편한지 안 끊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참 못하는 거. 갑자기 NFT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팀처럼 그러니까 미디엄이 유료화를 하기 전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긴 얘기지만 유료화를 그 시도하기 전에 참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를 광고를 안 하고 유료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고민하는데 사실 그게 구독자가 보는 걸로 돈 받아서는 충분한 돈을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돈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참 답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철학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하지만 또 네, 미디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시간 또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간만에 저녁에 해봤네요. 네. 서비크라님도 네, 오늘 수고하셨-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트위터 네. 얘기로 또 시간 다들 가는 거 저녁은 드셨어요? 급하게 네, 먹었어요. 먹어야죠. 아, 이제 드셔야 돼. 저도 이제 먹으러 가려고요.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